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 74, 이름은 김말자입니다. 내 인생은 늘 흙냄새와 함께 시작해서 흙냄새로 이어져 왔습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시집을 와서 눈 뜨면 논으로 가고 해가 져도 밭에서 일하다 들어오는 삶이었죠. 남편은 순박했지만 몸이 약해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밭을 메고 지게를 지는 일은 대부분 제 몫이었습니다. 아들 성훈이와 딸 수진이는 그 척박한 땅 위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아이들만큼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고 살기를 바랐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막노동을 하고 명절이면 동네 잔치 설거지까지 도맡았습니다. 손은 늘 갈라져 피가 났지만 아이들이 학교 가는 뒷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에 생선 나왔어. 맛있었어. 그 말 한마디면 밤새 쑤시는 허리도 잊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티면 애들 크잖아. 그땐 우리도 좀 쉬자. 저는 그 약속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쉬기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 겨우 40. 아이들은 아직 학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 몫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밭일이 없으면 공장에 나갔고 공장이 끊기면 시장 바닥을 쓸었습니다. 무릎은 갈라지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아이들이 굶지 않는 것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했습니다. 아들 성우는 장성에 서울로 떠났고 딸 수지는 결혼해 부산에 정착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논밭 지으시는 건 힘들잖아요. 땅 팔고 요양원 가시는 게 나아요. 처음엔 그저 걱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성훈이와 수진이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땅만 정리되면 우리 숨통이 트일 거야. 맞아. 엄마도 요양원에서 더 안전하실 거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피 흘려 일군 논밭이 이제는 자식들에게 돈으로만 보인다는 사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남편과 함께 심었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려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던 그 나무. 그 나무를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변한 걸까요? 남편 사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삶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찾아왔던 아이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얼굴을 비쳤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반갑기는커녕 내 가슴을 더 조여왔다. 큰딸 미영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말이 돼요? 냉장고도 텅 비어 있고 집안도 너무 썰렁하잖아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아직은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끝은 떨려 나왔다. 작은 아들 준노는 한술 더 떴다. 엄마, 누나 말이 맞아요. 지금 연세에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위험해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게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이야말로 지금 엄마한테는 짐이에요. 그 말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자꾸만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집 내가 이제 짐이 된 건가?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창문 밖으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들려왔다. 어쩐지 그 소리마저도 나를 비웃는 듯했다. 며칠 후 미영은 아예 요양원 안내 책자를 들고 왔다. 책자 속에는 반듯하게 정돈된 침대와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엄마, 보세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하루 세 끼도 다 챙겨주고 간호사도 상주한대요. 엄마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녀는 마치 효심을 다하는 딸처럼 웃어 보였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다. 나는 책자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다. 사진 속 노인들의 웃음은 어쩐지 낯설고 불편했다. 그곳은 내가 바랐던 노후의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심은 감나무가 있는 이 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꺼내놓을 수는 없었다. 말하는 순간 아이들은 또다시 고집이라고 몰아붙일 게 분명했으니까. 며칠 뒤 준노가 찾아왔다. 그는 이번에는 아내 은정을 데리고 왔다. 은정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게 다가왔다. 어머니, 요즘 혼자 지내시느라 외롭지 않으세요?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은 정말 좋아요.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고 같이 어울리면 훨씬 활기차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다른 의도가 내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다. 준노는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쓰러지시거나 다치시면 어떡해요? 그런 일 생기면 우리도 책임 못 져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책임 못 진다니 내가 언제 아이들에게 책임을 요구했나? 내 평생은 오히려 그들에게 내 몸과 시간을 다 바쳐서 살아왔는데 밤이 깊어도 잠은 오지 않았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가 잘못 키운 걸까요? 내가 너무 아이들만 믿고 살아온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다. 나는 두려웠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강제로 이 집을 팔고 나를 낯선 곳으로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집안 가득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나에게 이렇게 서늘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다. 며칠 후였다. 저녁 무렵 작은 아들 준노가 집에 들렀다가 마당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우연히 부엌 창문을 열다가 그 대화를 듣게 되었다. 네, 부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집 시세가 최소 5억은 나간다고 하네요. 어머니 요양원비로 2억 정도 쓰신다고 해도 남는 3억은 우리 형제끼리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덜컥 흔들리며 바닥에 부딪혔다. 3억 나눠? 내 가슴은 벼락을 맞은 듯 철렁 내려앉았다. 준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혼자 그 큰 집에 계시는 건 비효율적이잖아요. 이참에 집 정리하고 저희도 숨통 좀 트이면 좋겠어요. 나는 부엌벽에 기대 서 있었다. 온몸에 힘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결국 걱정은 핑계였구나. 내가 아니라 집, 오직 돈 때문이었구나. 그날 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지만 귀에는 여전히 준노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남는 3억은 우리가 나눠 갖자. 그 한마디가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며칠 후 큰딸 미영이 찾아왔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요양원 계약서를 내밀었다. 엄마,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여기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는 서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미영아, 이건 누가 정한 거니? 엄마한테 묻지도 않고 이렇게 다 준비한 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와 준노가 나를 걱정이라는 포장지로 감싸놓고 속으로는 내 집을 갈라먹을 궁리만 했다는 것을. 미영은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엄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애들 학비에 생활비까지 숨이 막힌다고요. 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그토록 몸이 부서져라 일에 마련한 이 집,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삶의 흔적이 지금 자식들 눈에는 그저 돈으로만 보이는구나.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여보, 우리가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진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이상한 확신을 느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지켜야 한다는 것,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 창밖에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것도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대로 끌려갈 수는 없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집에 다녀간 뒤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 곳곳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도, 마당에서 감나무를 바라볼 때도 내 가슴은 늘 뻐근했다. 밤이면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왔다. 예전 같으면 그 소리가 잔잔한 위로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마치 내 삶을 깎아내리는 칼날 같았다. 한 칸, 한 칸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의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다. 집 정리하면 우리도 숨통이 트여. 엄마 혼자 계시는 건 비효율적이야. 그 말들이 벽에 붙은 곰팡이처럼 집 안 구석구석을 잠식했다. 나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았다. 밖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일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내 동의 없이 이 집을 팔아버리면 어쩌나. 혹시라도 내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꾸며내어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어쩌나. 이제는 자식들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도 뼈아프게 다가왔다. 나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남편은 젊고 씩씩했다. 여보, 나는 입술을 달싹이며 속삭였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허리 휘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결국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집을 내놓으라는 요구뿐이야. 내 목소리는 어느새 울음 섞인 떨림으로 변해 있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웃었던 순간들. 아이들이 어릴 때 감나무 아래에서 소꿉놀이를 하던 모습. 비가 오던 날 젖은 옷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담요를 덮어주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부서져 버린 듯 한 줌의 재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영정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울고 또 울다가 갑자기 가슴 한쪽에서 이상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야.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일군 집을, 내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내 동의도 없이 빼앗길 수는 없어. 그러나 그 결심은 금세 무거운 두려움에 눌려버렸다. 혹시 자식들이 법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면 어떡하지? 텔레비전에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정신이 멀쩡한 부모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워 재산을 빼앗는 경우 말이다. 생각만으로도 식은땀이 등에 흘렀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은 노트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레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내 재산은 내 의지로만 처분할 수 있다. 아이들이 강제로 팔라고 해도 응하지 않는다. 떨리는 손끝으로 몇 번이나 글자를 고쳤으며 마치 내 의지를 종이에 새겨 넣듯 적어 내려갔다. 그 노트 한 장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나는 불 꺼진 방에 앉아 한참 동안 그 노트를 붙잡고 있었다. 어느새 손등 위로 빗방울 같은 눈물이 떨어졌다. 여보 다시 속삭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 수 없어. 이제는 내 삶을 지켜야 해. 그게 당신이 원했던 길이었을지도 모르지. 내 속에서 작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미한 불씨 같은 것.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 애썼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서늘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거의 못 잤다. 부엌 창을 열자 논두렁을 스치는 바람 냄새가 들어왔다. 가만히 감나무를 바라보다가 문득 어제 저녁에 적어둔 노트를 떠올렸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그 문장 하나가 오늘 나를 일으켜 세웠다. 오늘은 집 안에만 웅크려 있지 않기로 했다. 주민센터에 들러보자. 경로당에도 가보자.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말이라도 한마디 섞으면 이 칙칙한 마음에 볕이 들지도 모른다. 신발끈을 고쳐 매고 현관을 나섰다. 마을회관 옆 작은 경로당 문을 밀자보리차 향이 먼저 반겼다.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낮은 테이블 위에는 박하사탕이 담긴 유리병이 반짝였다. 벽걸이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낮은 볼륨으로 흘렀다. 두 분은 화투를, 세 분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구석의 전기장판 위에는 접어둔 담요가 따뜻하게 식고 있었다. 한 어르신이 내 얼굴을 보더니 반가운 듯 웃었다. 아이고, 말자씨 오랜만이네. 요즘 통 안 보였어. 나는 멋쩍게 웃으며 허리를 숙였다. 그냥 집에만 있었지요. 목이 저절로 메었다. 여기 앉아요. 회색 조끼를 입은 말순 언니가 내 옆자리를 두드렸다. 말순 언니는 동네에서 손 빠르고 입 따뜻하기로 유명하다. 무슨 일 있었지? 얼굴이 한껏 잠겨 있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동안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애들이 요양원 얘기를 꺼내요. 집을 정리하자고 그게 우리 모두한테 낫다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건너편에서 바느질하던 영분댁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다 그래. 내 딸도 그랬어. 나보고 전세금 좀 보태달래.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슬그머니 집 말소리까지 꺼내더라고. 방 안에 잠시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말자 씨, 나도 작년에 비슷했어. 말순 언니가 내 두 손을 잡았다. 근데 가만 안 있었지. 일단 내 살림살이부터 다시 챙겼어. 연금은 얼마 들어오는지, 한 달에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주민센터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이것저것 물었어. 응급호출 팔지도 알았고 안부 전화도 신청했지. 언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단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등뼈를 고추세웠다. 마침 그때 주민센터에서 파견 나왔다는 젊은 사회복지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오늘은 안심 돌봄 안내하러 왔어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께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응급 호출 장치도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방문 간호, 식사 배달도 연계해 드려요. 그는 서류를 정갈하게 펼쳐 보였다.
종이 위의 글자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어젯밤 노트에 적던 내 글씨처럼 이제 내 삶을 내가 정리할 차례라는 신호 같았다. 나는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그 안부 전화랑 응급 호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복지사가 미소 지으며 내 옆으로 의자를 끌어왔다. 신청서 간단히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말자 어르신 댁에 맞춤으로 점검도 해드릴게요. 미끄럼 방지 매트, 발밑 조명 같은 것들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낯선 외국어처럼 느껴지다가도 곧 내 말로 번역되어 가슴에 들어왔다. 내가 도움을 받는다를 내가 준비한다로 바꾸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한참 설명을 듣는 동안 나와 비슷한 얼굴들이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다. 다들 자리에서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신청서를 읽었다. 영분대기 먼저 펜을 들었다. 나도 할란다. 나도. 누군가가 작게 웃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풀렸다. 우리끼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말순 언니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카톡을 못 쓰면 전화라도. 아침 7시에 일어났어 한마디. 저녁 8시에 잘 지내 한마디. 이틀만 연락 없으면 서로 집에 들러보기. 어째? 순간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거창한 게 아니었다. 딱 한마디면 됐다. 살아있음을 서로 확인하는 한마디. 좋아요. 나도 할래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 속에 갇혀있던 돌덩이가 조금 흘러내리는 듯 했다. 사회복지사가 또 한 장의 안내지를 건넸다. 노인 일자리도 관심 있으시면 보세요. 마을 텃밭 가꾸기, 급식 배식, 반찬 나눔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리 잘하시면 반찬 동아리 추천드려요. 재료비 지원되고 소정의 활동비도 나갑니다. 순간 내 손끝이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젊을 때부터 밥 짓는 손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다.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반찬할 수 있겠다. 점심 무렵 우리는 다 함께 보리밥을 비벼 먹었다. 된장국 김이 솔솔 올라왔고 직접 담갔다는 열무김치가 사각거렸다. 누군가가 요즘 애들은 김치도 다 사 먹는다지 하고 말하자 웃음이 났다. 웃음소리가 경로당 천장에 부딪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았다. 순간 깨달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것을 씹고 같은 속도로 웃고 있었다. 식사 후 우리는 작은 종이에 서로의 번호를 적었다. 이름과 주소, 비상연락처, 약 알레르기까지 적어 나눠 가졌다. 말순 언니가 내 종이를 받아들고 말했다. 말자 씨는 아침 7시, 저녁 8시. 내가 먼저 걸게. 안 받으면 5분 뒤에 다시. 그 말이 어쩐지 든든했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줄 하나가 팽팽히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경로당 뒷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었다. 상추와 부추가 줄지어 서 있었고 모종삽이 흙에 반쯤 박혀 있었다. 나는 무릎을 살짝 굽혀 흙을 집어 올려 보았다. 손바닥에 기분 좋은 무게가 느껴졌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흙의 촉감이 며칠 동안 얼어붙어 있던 심장을 천천히 녹였다. 그래. 나는 흙에서 시작했지. 흙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돌아오는 길 하늘이 개었다. 구름이 걷히며 햇살이 논 위로 펼쳐졌다. 신발 밑창으로 전해지는 땅의 탄력이 낯설지 않았다. 집 앞에 서자 잠시 발걸음이 멈췄다. 거대한 산처럼 보이던 대문이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가볍게 열렸다. 거실에 들어서자 시계 초침 소리가 여전히 들렸지만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그 소리는 시간을 깎아내리는 칼날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고 등을 떠미는 북소리 같았다. 부엌으로 가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김이 오르기 시작하자 경로당에서 나눠준 서류를 펼쳤다. 신청서 맨 위 칸에 이름을 적는 순간 어제 밤의 떨림이 떠올라 손끝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금세 펜 끝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걸었다. 주소, 연락처, 서비스 희망 항목. 그리고 비고란에 작게 적었다. 새로운 일 찾기, 반찬 동아리 관심.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말순 언니였다. 잘 들어갔어? 오늘부터 시작하자. 7시, 8시.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고마워.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얇은 기계 하나가 이렇게 따뜻해 보이긴 처음이었다.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 가슴에 닿는 순간 묵은 서러움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창밖 감나무 가지에 햇살이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나 오늘 잘했지? 대답 대신 바람이 살짝 커튼을 흔들었다. 어쩌면 그게 그의 대답일지도 몰랐다. 잘했다고.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주민센터에 가서 응급호출 장치를 신청하고 모서리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이자. 방문 간호는 월 한 번만. 그리고 반찬 동아리 설명의 날짜를 물어보자. 작게, 그러나 꾸준히. 오늘처럼. 밤이 오기 전까지 나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았다. 오래된 러그를 걷어내고 전선이 엉킨 곳을 정리했다. 계단 손잡이를 닫고 부엌 바닥의 물기를 꼭 짰다. 작은 변화들이 내 발밑을 단단하게 만드는 느낌이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가까워졌다. 약속한 시간이었다. 먼저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야. 잘 지내. 전화기 너머로 환한 웃음이 번졌다. 응, 잘 지내지. 내일 봐. 수화기를 내려놓자 집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어제와 같은 집인데 내 마음이 다르니 풍경도 달라졌다. 나는 서랍에서 다시 노트를 꺼냈다. 어젯밤의 결심 아래에 세 줄을 그었다. 안부망 시작. 응급장치 신청. 반찬 동아리 문의. 세 줄을 적고 나니 내일이 기다려졌다. 삶이 다시 목록을 갖기 시작했다. 목록은 계획이 되었고 계획은 나를 앞으로 밀었다. 창밖은 완전히 저물었다. 커튼 너머로 별 하나가 옅게 떠올랐다. 나는 마지막으로 불을 점검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침대에 앉아 두 손을 포개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누군가와 함께 웃었고 번호를 나눴고 흙을 만졌다. 아주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 작은 일들이 내 안에서 큰 불씨가 되었다. 나는 그 불씨를 두 손으로 감싸 쥐듯 조심스레 눈을 감았다. 내일은 오늘보다 한 걸음 더. 그런 마음으로 잠이 천천히 내게 왔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흘러들었다. 전날 경로당에서 나눈 대화가 아직도 귀에 선명했다. 우리끼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말순 언니의 목소리가 다시금 내 가슴을 단단히 조여주었다. 오늘은 다짐한 대로 주민센터에 가보기로 했다. 서랍 속 노트를 꺼내 확인했다. 응급호출 신청, 반찬 동아리 문의, 집안 정비. 내 글씨가 이렇게 힘있게 보인 건 오랜만이었다. 주민센터 문을 열자 젊은 사회복지사가 반갑게 인사했다. 어르신, 어제 경로당에서 뵀죠? 잘 오셨어요.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응급호출 장치랑 그 반찬 동아리 신청하려고요. 사회복지사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잘하셨어요. 어르신 같은 분이 오셔야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거든요.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내 귀에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열쇠처럼 들렸다.
작은 상자에 담긴 응급호출 장치는 목걸이처럼 걸 수 있었다.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연결돼요. 구조대가 곧장 출동합니다. 설명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묘한 안도가 밀려왔다. 혹시라도 혼자 있을 때 쓰러진다면 아무도 모를 거라는 두려움이 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살펴준다는 확신이 생겼다. 목에 장치를 걸자 마치 든든한 동반자를 얻은 기분이었다. 다음은 반찬 동아리 안내였다. 사회복지사가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큰 솥에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나누며 웃고 있었다. 활동비도 조금 나오고 재료비 지원도 돼요. 무엇보다 건강에 좋은 집밥을 나누는 거라 보람이 커요. 나는 그 사진 속 할머니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나와 같은 세월을 살아왔을 얼굴들이 땀방울을 닦으며 웃고 있었다. 내 속에서 작은 불씨가 크게 타올랐다. 그래. 밥 짓는 손은 아직 남아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분명 있지. 서류를 작성하고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전과 달랐다. 몇 주 전만 해도 무겁고 질질 끌리던 발이 오늘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며 소리쳤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나는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내 귓가를 맑게 씻어주는 듯했다. 집에 도착하자 서둘러 집안 정리에 나섰다. 미끄러운 러그를 걷어내고 전선이 엉킨 곳을 묶었다. 계단 옆에는 새로 산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다. 벽에는 작은 센서 등을 달았다. 불빛이 켜지자 마음까지 환해지는 것 같았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그 결심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방 안에 자리 잡았다. 저녁 무렵 말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오늘 응급호출기 신청하고 왔어. 반찬 동아리도 곧 시작해. 수화기 너머에서 환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잘했다, 말자씨. 내가 다 기쁘네. 이제 우리 마음이 한결 놓이겠다. 나는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내가 누군가에게서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이토록 위로가 될 줄 몰랐다. 밤이 찾아왔다. 거실에 앉아 감나무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낮 동안 내내 가슴에 맴돌던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여보, 이제 알겠어.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해야 해. 내가 버텨낸 세월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기서부터는 내 몫이야. 손에 잡힌 노트에 세 줄을 적었다. 오늘 다시 시작했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를 때마다 가슴속에 단단한 울림이 퍼졌다. 이 울림이 나를 내일로 데려갈 것이다. 며칠 동안 연락이 뜸하던 아이들이 그날 저녁 다시 찾아왔다. 현관 앞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어쩐지 무겁게 느껴졌다. 문을 열자 큰딸 미영과 작은아들 준노, 그리고 준노의 아내 은정까지 함께였다. 세 사람의 표정은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듯 굳어 있었다. 엄마, 이제는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미영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다. 요양원 자리도 미리 예약해놨어요. 계약서만 도장 찍으면 돼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턱 하고 올려졌다. 그 소리가 집안의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 쳤다. 나는 그 종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라면 가슴이 쪼그라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노트에 적어 내려간 다짐들, 경로당 친구들의 웃음, 응급호출기 줄이 목에 닿는 감촉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미영아, 준노야.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엄마는 그 계약서에 도장 찍지 않을 거다. 세 사람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준노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현실을 보셔야죠.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고집이 아니다. 이건 내 권리다. 내 집이고 내 삶이다. 순간 은정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든 상황이에요. 애들 학비며 생활비가 솔직히 이 집이 정리되면 우리도 좀 숨통이 트여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은정아, 너희가 힘든 건 알겠다. 하지만 그걸 내 집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말이 끝나자 방 안이 고요해졌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 번졌다. 이제까지 그들은 내가 늘 그래, 알았다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엄마일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엄마는 이제 여기에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한다. 나는 목소리를 더 단단히 했다. 만약 너희들이 내 의지를 무시하고 억지로 집을 팔겠다 하면 나는 이 집을 사회에 기부할 거다. 한 푼도 너희에게 가지 않게 할 거다.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준노는 입술을 깨물었고 미영은 손에 들린 펜을 떨어뜨렸다. 은정은 시선을 피하며 의자를 뒤로 밀었다. 엄마, 그건 너무하세요. 미영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건 경고다.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내 인생을 돈으로만 본다면 나도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다. 내 말이 끝나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메웠다. 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다. 거기에는 당황, 죄책감, 그리고 아직은 가시지 않은 욕심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오늘 내가 내뱉은 이 말이 그들의 마음에 균열을 만들 거라는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엄마였다. 아이들과의 대립 이후 집안은 한동안 고요했다. 전에는 전화가 빗발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이닥치던 발걸음이 갑자기 뚝 끊겼다. 처음엔 섭섭했지만 곧 마음이 가벼워졌다.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구나. 나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바람이 가슴 깊숙이 들어와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듯 했다.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말자 어르신, 반찬 동아리 이번 주부터 시작인데 참석 가능하세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예, 갑니다. 꼭 가야죠.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다. 첫 모임 날 나는 새로 산 앞치마를 챙겨 들고 경로당 부엌으로 향했다. 이미 열댓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큰 냄비에 물이 끓고 파향이 부엌 가득 번졌다. 말자씨, 여기 와서 양파 좀 다듬어요. 누군가가 소리치자 나는 얼떨결에 자리를 잡았다. 손에 칼이 쥐어지는 순간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밤마다 국을 끓여내던 그 시절. 내 손끝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한참을 분주히 움직이다 보니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 땀은 고생의 무게가 아니라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력의 증거였다. 점심 무렵 완성된 반찬이 테이블 위에 줄지어 놓였다. 콩자반, 멸치볶음, 오이무침, 두부조림. 가지런히 놓인 그릇들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다. 말자씨,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이건 가게에 내놔도 팔리겠어. 함께하던 어르신의 칭찬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나의 손끝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벅찼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작은 봉투 하나가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활동비 2만 원.
숫자로는 크지 않았지만 내게는 그 어떤 돈보다 값졌다. 내 힘으로 번 돈. 나도 할 수 있다. 가슴속에서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반찬 동아리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우리 동네 김철수 어르신 댁에서 반찬을 좀 부탁했어요. 혼자 사시는데 늘 편의점 음식만 드신대요. 말자 씨, 혹시 한 주에 2번 정도 반찬 만들어 드릴 수 있겠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몸이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할 수 있죠. 오히려 기쁘네요. 첫날 장바구니를 들고 철수 어르신 댁에 갔다. 반찬을 만들며 집안에 퍼지는 냄새를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이렇게 집밥 냄새 맡아본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철수 어르신의 말에 내 가슴도 따뜻해졌다. 돌아오는 길, 하늘은 보랏빛 저녁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오래도록 그 풍경을 바라봤다. 내 삶에도 이제는 다시 색이 입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후로 일주일이 다르게 생활이 달라졌다. 아침엔 말순 언니와 안부 전화를 나누고 낮엔 반찬 동아리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었다. 저녁에는 주문이 들어온 집에 반찬을 배달하기도 했다. 몸은 분주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웠다. 무엇보다도 내 손끝이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위로였다. 이제 나는 짐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도 스스로 꾸려가는 당당한 존재였다. 반찬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까? 내 생활은 놀라울 만큼 분주해졌다. 아침에는 텃밭에서 딴 채소를 다듬고 낮에는 동아리에서 반찬을 만들었다. 저녁이면 김철수 어르신 댁이나 근처 몇 집에 반찬을 나누어 주었다. 손끝은 늘 분주했고 몸은 조금씩 지쳐갔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나도 살아있다. 나도 쓸모있다. 그 확신이 나를 버티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큰딸 미영이 서 있었다. 예전처럼 당당한 표정이 아니라 어딘가 머뭇거리는 눈빛이었다. 엄마, 저 왔어요. 나는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에 앉은 미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 사정만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그 목소리에 나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애써 차분하게 대답했다. 미영아, 엄마는 너희를 미워한 적은 없어. 다만 엄마를 짐처럼 여긴 게 서러웠던 거야. 내 말에 미영은 고개를 푹 숙였다. 엄마,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반찬 동아리 이야기를 꺼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어. 내 힘으로. 몸은 좀 피곤하지만 보람이 크다. 미영의 눈이 커졌다. 엄마가 일을 하신다고요? 그 연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늙었다고 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아직 내 손은 살아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엄마를 너무 과소평가했나 봐요. 나는 딸의 손을 살짝 잡으며 대답했다.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나도 몰랐던 거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지. 며칠 후에는 준노가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였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니 순식간에 옛날 기억이 겹쳐졌다. 교복을 사달라며 해맑게 웃던 준노, 도시락을 먹으며 장난치던 미영.
그때 그 모습이 겹쳐져 가슴이 저릿했다. 준노야, 너도 많이 힘들었지? 내 물음에 준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사업이 실패하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엄마 집만 바라본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는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어렴풋이 보이는 후회와 다짐은 분명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라. 앞으로 엄마의 집, 엄마의 삶에 간섭하지 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 내 말에 준노는 곧장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드릴게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아이들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마음을 알아주겠지요. 창문 너머 바람이 감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마치 남편이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듯 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감나무 가지마다 연두빛 새잎이 움트는 것을 보며 나는 문득 내 삶도 다시 싹을 틔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던 내가 지금은 매일 일정을 적고 바쁘게 움직인다. 반찬 동아리 활동, 방문 반찬 서비스, 경로당 친구들과의 모임,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후배 어르신들과의 상담까지 하루하루가 다르게 채워지고 있었다. 주민센터에서 내게 제안을 한 것은 그 즈음이었다. 말자 어르신, 다른 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가 과연 누군가를 도울 만큼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상담을 왔던 이는 70살 김영희 할머니였다. 아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전 너무 무서워요. 그 떨리는 목소리가 예전의 내 모습 같아 마음이 아렸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영희 씨,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예요. 자식이 아무리 압박해도 내 집은 내 삶이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당신 동의 없이는 아무도 집을 팔 수 없어요. 그 말에 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 그 말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창가에 앉아 있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내 고생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되고 있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나는 분명히 그의 응원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늘어났다. 선생님,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일이 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각각의 질문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였다.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일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쓸모없는 인생은 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사실 나 자신을 향한 주문이기도 했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말자야, 너는 아직 살아있다. 너는 아직 웃을 수 있다. 너는 아직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자 내 삶은 전혀 다른 모양새를 띠었다. 연금 110만 원, 반찬 서비스와 동아리 활동비로 70만 원, 그리고 강연과 상담 활동비로 50만 원. 총 230만 원의 월 수입.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내 손끝에서,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었다. 주말이면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작은 여행도 다녔다.
봄에는 벚꽃이 흐드러진 강변길을 걸었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갔다. 가을에는 단풍이 불타는 산자락을 올랐고, 겨울에는 따끈한 온천물 속에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였고,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라진 건 자식들과의 관계였다. 미영은 한 달에 한 번 꼬박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준노는 빌려간 돈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었다. 예전처럼 나를 의지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변해 있었다. 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어느 강연 자리에서 나는 청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저는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79세지만 여전히 배울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스스로를 믿는 마음입니다. 청중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박수 소리는 오래도록 이어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감나무 아래 서 있었다. 별빛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였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는 인생이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남편의 웃음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별빛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내 삶의 새로운 계절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여러분, 김말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75세의 절망에서 시작해 79세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고 또 다른 이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외로움이나 두려움, 자식들과의 갈등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셨나요? 그렇다면 말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